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9월 11일 토요일 아침이 멋지게 밝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강행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정말 푹 자고 조금 늦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좀 늦은 미국 소식 죄송하고요. 그러나 내용은 충실하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이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주식시장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조금 떨어졌죠. 왜냐하면 3대 지수 모두 흘러내렸어요. S&P 500은 0.77%, 다우존스도 0.78%, 나스닥도 0.87% 흘러내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크게 역할을 한 것은 에픽 게임즈였습니다. 자, 에픽 게임즈 덕분에 애플이 3% 날아갑니다. 주가가. 네. 꽤 많이 떨어졌죠. 애플이 3.31%니까 이건 거의 급락 또는 폭락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빠졌죠. 이것은 지난번에 에픽 게임즈의 사장님께서 I'm Korean 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한국인이야. 왜? 한국인에서 인앱 결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안 된다라는 명령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래야 돼 라고 했는데, 에픽 게임즈가 소송 중이었죠. 네, 누구하고? 애플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법원이 일종의 에픽 게임즈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애플이 앱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반경쟁적 조치다라고 미국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씩 받잖아요. 30%씩 받으니까 저도 이거 내용을 들었죠. 왜냐하면 우리 홀릭스로 넘어간 저의 강의, 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가 애플에서 결제를 하면 거기에서 30% 수수료를 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카드나 하면 카드 수수료만 떼가는데 무려 30%나 떼어가서 수익이 적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구나 라는 걸 느꼈으니, 그쪽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속이 쓰렸겠지. 바로 이 에픽 게임즈가 자기들이 정말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딴 데다 올려도 다 팔리긴 한데 그래도 안 올릴 수 없으니 모바일의 주요 강자인 애플 앱에 올렸더니 30% 뛰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소송을 했는데 이긴 거지. 신났겠죠. 그럼 이제 I'm American으로 바뀌나? 그러겠지? I'm Korean and American. 네. 한국계 미국인이야?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애플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저 아침에 이거 정리하면서 도대체 애플의 대응은 뭘까? 그러면 니들 있잖아. 앱스토어에 올리려면 그냥 일단 무조건 10%씩 내, 매출에. 아니면 무조건 얼마씩 내. 이러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아예 못 올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과연 애플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애플이 지금과 같은 애플바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애플이 이런 바를 만들었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납득할 만큼의 이익을 취하는 회사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요. 이렇게 열광적인 팬층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납득할 만큼의 이익 수치죠.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까 하고 되게 재미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확실히 애플이 가장 성장하는 분야가 소프트웨어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애플의 성장성에 상당한 타격, 특별히 이익 성장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것은 맞다. 이것은 맞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일회성이고, 이것들이 이제 지수를 떨어뜨린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행히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6% 올라가면서 주요 칩 관련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인텔,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올랐고요. AMD는 떨어졌습니다. 네. 그 테슬라는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살짝 쉬어서 2.4% 떨어진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위안화가 강세를 상당히 이루었다라는 점입니다. 위안화가 강세다. 위안화가 강세. 달러는 강세다. 달러 약세가 아니었는데 위안화가 강세다라는 점이죠. 위안화가 지금 얼마냐면 6.44 장중에 6.4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6.44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유동훈 본부장하고 저하고 이제 재미나게 딱 튀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중국 친구들이 지금 위안화를 약세로 돌리고 싶어 하는데 약세가 절대 되지 않는다. 위안화를 약세로 돌리고 싶었는지 아니면 외환 딜러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안화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 유안 타준 건 아니에요. 물론 대만계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이죠. 블랙록이 중국 관련 투자 펀드를 조성했대 1조 달러죠. 1조 달러가 모였답니다. 1조 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진짜 1조 원이가? 그거 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1조 달러면 너무 큰데 1조 달러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돈이 계속 중국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증시 계량기 건시와 함께 계속해서 중국 시장을 관찰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한번 크게 인터넷 기업들 문제로 인해서 크게 매도했던 이래로 다시 계속 매수를 하면서 하루에 5천억 1조씩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고 거래 대금도 계속 많아지고 있고 2015년 이후 신기록인 것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깐 옆에 말로 드리면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당분간 이런 분위기 봐선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옆으로 잠깐 세서 중국 시장이 이렇게 중국 위안화가 강하고 중국 시장이 이렇게 강해진다면 외국인들이 러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시장은 옛날 같으면 중국 시장 좋으니까 한국 좋겠지 했는데 요즘에는 신흥국 지수에서 자꾸 중국으로 빨려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매수를 위해서 한국의 매도가 외국인들이 계속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래서 외국인들의 역대 지분율 흐름이 밑으로 하방을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과거에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중국이 좋으면 한국도 보통 좋았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갈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팔아 제껴 가지고 문제가 생길지 요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좋으면 한국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갈지 한번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이제 중국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어제 중국 마감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끈평 국가주석 시진핑 국가주석이 90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라고 얘기했다고 백악관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논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미국이 계속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다는데 이건 무슨 뉘앙스인지 이건 나중에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충돌이라는 건 뭐냐면 지정학적 충돌이죠. 이거는 컨플릭이라고 했는데 지정학적 충돌, 싸움, 일부 국지적 전쟁 이것까지 가지 말자라고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경쟁을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라고 서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경제, 기후, 코로나 감염증 등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오자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었냐면 독일 분트체가 올랐고요. 미국 국채도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국채가 1.343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이 방송에서 조금 길게 방송을 들으면서
자, 인플레이션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다. 좀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자,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이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뭘로 연결될지 생각을 하셔야죠. 인플레이션이 부글부글 속에서 내부적으로 끓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테이퍼링은 이제 하죠. 무조건 하는데 좀 땡겨질 수도 있죠. 금리 인상도 땡겨질 수 있는데 드디어 요거 냄새를 맡았어. 미국의 언론들이 드디어 저희는 번역해서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증시각도기를 TV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내용들을 이제 냄새를 맡기 시작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지금 미국 계속 제가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한테 댓글로 지금 그쪽에 인플레이션 어때요? 라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제 느낌은 좀 이상해요.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 발언을 봐도 그렇고 종합을 해보면 뜨끈뜨끈해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12월이 아니고 당겨질 수도 있어요. 10월이냐 12월이나 했는데 일단은 9월은 안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연준 인사가 한 분이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9월에 하는 건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9월은 아니야. 대신에 9월에 정리할 것 같아요. 9월에 정리하고 10월에 하든 11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합니다.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는 시작하기만 하면 시장의 충격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이제 시장의 충격은 없어질 것 같은데 요 다음이 문제죠. 왜? 인플레이션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당연히 연준 인사들은 뭐를 얘기할 거예요? 테이퍼링 끝내고 나서 금리 인상하자라는 거겠죠. 테이퍼링을 줄여서 시장에 부글부글한 것이 좀 안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 집값 상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이 잡히고 이런 정도가 되면 금리 인상 시점은 좀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상처럼 23년, 24년. 그러나 이것들이 계속 부글부글 끓면 언제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이 언제 할 거라는 생각들이 컨센이라고 하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가 앞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올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 그거는 꽤 두려워할 겁니다. 분명히.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또 별일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은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점은 지금부터 한번 깔아놓자. 이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국채금리가 올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채금리가 오른 연유들이 있죠. PPI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발표하게 될 CPI까지 오르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자, 근데 이제 PPI가 얼마나 올랐느냐? 8월 노동부가 발표한 8월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7, 전월이에요. 전월 대비 0.7%예요. 1% 오르면 1년에 12%야. 자, 예상치는 0.6%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가 중요하죠. 8월 전년 대비 8.3%. 자, 중국이 9.1%인가 오르잖아요. 미국도 장난 아니네. 그러면 중국은 1%밖에 안 나오지만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은 과연 그럴까?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좀. 그러면 CPI도 꽤 높게 나오겠죠. 자,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거 때문에 테이퍼링은 이제 확정적으로 올해 안에 그것도 12월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그렇게 시장의 충격은 안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이 그다음부터는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달에는 7.8, 이번에는 8.3%나 올랐어요. 전년 대비 생산자 물가지수가 2010년 11월 자료집계 이후 최대 폭입니다. 그걸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도매재고 증가폭은 7월 도매재고가 0.6%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비로는 11.5%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연준 위원 중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테이퍼링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 연준이 올해부터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 매입 축소를 마무리하는 것이 편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기는 FOMC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시기를 FOMC? 9월이잖아. 그 FOMC가 9월이야. 9월에 결정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계속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9월에 결정을 할 것 같고요. 9월에 결정한다고 9월에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9월에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전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올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에 다시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이 예측에 상승 위험이 있다. 여기 상승 위험이라는 건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겠죠. 더 높은 물가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2% 인플레이션 목표와 일치하는 수준으로 상승시켜 그 생각하는 수준 이상까지도 상승시켜서 예상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 목표치를 훌쩍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연준 인사는 아닙니다만 분위기 보아하니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일시적으로 안 끝날 것 같은 느낌 계속 들고 게다가 중고차는 계속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것 같고 중고차 고공행진은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와 연결이 되어 있고 등등이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월스트리트에서는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기 위해 이번 FOMC에서 합의를 구축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냈고요. 여기서 이제 6월 점도표에서 13명의 연준 위원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23년도에 점을 찍어놨는데 7명의 의원이 22년도에 금리 인상에 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현재 분위기 봐서는 그러면 다음번에 이 점도표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땡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보이네요. 이런 고민을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9월 11일 토요일 아주 요즘 가을이라서 벼들이 고개를 많이 본격적으로 숙이고 있어요. 이 무거운 밥알, 쌀알, 벼 이삭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고개를 숙이고 시작하는데요. 우리도 좋은 추수의 때를 맞이하기를 바라고요. 조금 덥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지내고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